저는 서울 변두리 반지하에서 홀로 살고 있어요. 한때는 건설회사 사장이었지만 몇 년 전 부도가 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더욱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내 사진부터 봅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지? 매일 아침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유일한 낙이라고는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밖에 없네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사료를 놓아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죠. 고양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내와 대화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밥 잘 먹지? 추운데 어디서 자니? 이렇게 말을 걸면 고양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아요. 반지하 방이라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식물을 키우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아내가 좋아하던 다육이 화분 하나는 잘 키우고 있습니다. 창가에 놓고 매일 물도 주고 이야기도 해주면서요. 이제 우리 다육이가 자식이야.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웃곤 해요. 가끔은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웃은 게 이 다육이 덕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회사 사장으로 일할 때는 매일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더 열심히 일하면 아들 대학도 보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허리가 아파도 참았고 다리가 휘어도 참았죠. 사장이어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내 회사니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나 봐요. 아내가 새벽밥을 차려주면서 여보,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는 항상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많이 힘들었죠.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가끔 서럽기도 해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했던 그날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고생 끝났네요.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건 5년 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과로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이미 암이 많이 퍼져 있더군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간병을 했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도 아내가 힘들어할까봐 항상 웃으면서 말했죠. 괜찮아. 곧 나을 거야. 제 마음이 다른 곳에 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건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내의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은행 대출도 받고 사채도 써봤죠. 그래도 아내는 결국 회사와 함께 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네요. 지금도 가끔 꿈에서 아내를 만나요. 항상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웃고 있더군요. 여보,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매일 밤 일찍 자려고 해요. 꿈에서라도 아내를 만나고 싶어서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방 청소부터 해요.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고 창문도 열어서 환기를 시키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려고 해요. 그래야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안심할 것 같거든요. 밥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해요. 예전에는 그냥 라면으로 때우곤 했는데 이제는 꼭 반찬 하나라도 만들어 먹어요. 아내가 늘 하던 말이 생각나서요. 여보, 제가 없어도 끼니는 꼭 챙겨 드세요. 그 말만큼은 꼭 지키려고 해요. 매주 토요일이면 시장에 가서 장도 봐요. 채소랑 생선도 사고 과일도 조금씩 사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다 해주던 일이에요.
서툴러서 자주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배워가고 있어요. 어제는 처음으로 김치도 담가봤어요. 비록 모양은 엉망이고 맛도 아내가 하던 것만 못하지만 그래도 뿌듯했어요. 여보, 봤지? 나도 이제 혼자서 잘해.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웃곤 합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과 함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서 긴장된 기색이 느껴졌지만 너무 반가워서 그냥 넘겼어요. 사실 아들과는 1년 넘게 제대로 된 통화도 못했거든요. 명절 때 문자로 안부 물으며 짧게 연락이 오는 게 전부였죠. 그래서 이번 전화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아들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까만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때는 제가 아들 뒤에서 어깨를 으쓱으쓱 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1등 했어.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죠. 중학교 때는 한 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들 도시락을 싸줬어요. 아내가 아파서 제가 해야 했거든요. 서툴러서 김밥이 자꾸 풀어지고 반찬도 맛이 없었지만 아들은 한 번도 투덜거리지 않고 다 먹어줬어요. 아빠가 해준 도시락이 최고야. 그렇게 말해주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고등학교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간식을 사들고 독서실에 찾아가면 아들은 항상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빠, 또 왔어? 피곤한 와중에도 환하게 웃어주던 그 모습이 그립네요. 대학교 합격하고 나서 아들이 처음으로 술을 사준다며 호기를 부리던 날도 생각나요. 소주 한 병을 앞에 놓고 어설프게 따르면서도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아빠,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때는 그 말이 그저 기뻤는데 지금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져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양복을 꺼냈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다려준 양복이에요. 이거 입고 있으면 제일 멋있어 보여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정성스레 다려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양복에서는 아직도 아내가 쓰던 섬유유연제 향이 희미하게 나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면서 한참을 연습했어요. 아들아, 잘 지냈니? 요즘 일은 어떠니? 이런 말들을 수십 번은 되뇌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 들러서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과일을 샀어요. 제철이라 특별히 달고 싱싱한 귤이었죠.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귤을 참 좋아했거든요. 감기가 걸렸을 때도 귤만 먹으면 금방 나았다고 했었죠. 비닐봉지가 터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더 사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1시간 남짓한 거리인데 그날따라 왜 그리 길게 느껴지던지. 옆자리 아주머니가 절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낡은 양복에 구겨진 바지, 반짝거리지 않는 구두가 좀 어색해 보였나 봐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났거든요.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머리도 많이 휘어졌고 허리도 더 굽었네요. 아들은 절 보고 놀라지 않을까 걱정도 됐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아마도 작년 설 명절 때 잠깐 들렀다 간 게 전부일 거예요. 그때는 바쁘다며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가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해줬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역에서 내리면서 보니 날씨가 참 좋더군요. 하늘은 맑고 바람도 선선했어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아들이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는 보자마자 너무 호화로워서 놀랐어요. 45층짜리 고층 아파트였는데 현관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고 분수대까지 있더군요. 이런 곳에서 우리 아들이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어릴 때 살던 반지하 집이 떠올랐어요. 비만 오면 물이 새고 겨울이면 곰팡이가 피던 그 집에서. 그때는 아들에게 미안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나중에 크면 아빠가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했던 게 기억나네요. 로비에 있는 보안원이 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낡은 양복에 구겨진 바지 차림의 노인이 수상해 보였나 봅니다. 쭈뼛거리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오셨어요? 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아들은 주차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 만난 아들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는 모습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 건지 양복이 구겨져 있더군요.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번듯한 직장인이 된 걸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로비의 화분들을 구경했어요. 모두 제가 이름도 모르는 비싼 식물들 같았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베란다에서 키우던 고추랑 상추가 생각나더군요. 그때는 정말 작은 행복에도 감사할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요즘 예민해서 실수라도 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전에는 저렇게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32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복도에 비치는 석양이 참 예뻤습니다. 저녁 노을 아래로 한강이 반짝이는 게 보이더군요. 아들은 이런 풍경을 매일 보겠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딸각하는 도어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결혼식 때는 그렇게 싹싹하더니 이제는 시아버지도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잘 차려입었더군요. 목에는 명품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들 결혼식 때 해준 예물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얼마나 좋아하면서 절을 하던지. 현관 앞에 놓인 제 낡은 운동화가 부끄러워졌어요. 깨끗하게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호화로운 집에서 보니 너무 초라해 보이더군요. 아들도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신발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신발장을 가리키면서 구석에 놓으라고 하더군요. 마치 제 신발이 현관을 더럽힐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서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이런 고급스러운 집에는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카펫 위를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남을까 조마조마했어요. 소파는 하얀 가죽으로 된 비싼 것 같았습니다. 앉아도 될지 서 있어야 할지 망설여지더군요. 며느리는 절 힐끔거리면서 주방으로 향했어요. 뒷모습이 왜 그리 차가워 보이던지.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겠다고 했어요.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2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가 장난감처럼 작아 보이더군요. 문득 오래전 아내와 함께 살던 옥탑방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방이 좁아서 불편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넓었는데. 베란다 화분에는 비싸 보이는 식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다육이 화분이 떠올랐습니다. 깨진 플라스틱 화분에 심긴 작은 다육이였는데. 그래도 그 화분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요. 벽에 걸린 거울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구겨진 양복에 주름진 얼굴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며느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은 아직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왠지 이 호화로운 집에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넓은 거실에는 비싼 가구들이 가득했어요. 거실 한가운데 있는 소파만 해도 우리 반지하 방 한 달 월세보다 비싸 보이더군요. TV도 벽에 걸려 있는데 영화관 스크린처럼 커다랬어요. 식탁도 원목으로 된 고급스러운 거였습니다. 의자가 6개나 있는 걸 보니 손님도 자주 오나 봐요.
식탁에 앉았는데 제 자리에만 수저가 없었어요. 다른 자리에는 반짝이는 금 수저가 놓여 있었죠. 아들 내외는 그걸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어릴 때는 한 그릇 밥도 나눠 먹던 아들인데 결국 수저를 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플라스틱 수저를 내미는 며느리의 손이 떨리고 있더군요. 분명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밥상에 올라온 반찬들도 다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구경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입맛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내외는 금수저로 밥을 먹고 있었죠. 반찬을 집을 때마다 딸그락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왜 그리 거슬리던지. 문득 아들이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배고픈 날이 많았어도 항상 똑같은 수저로 밥을 먹었어요. 그때는 쇠수저도 귀했던 시절이었죠. 아내가 시장에서 산 쇠수저로 셋이서 나눠 먹었어요. 그래도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반찬이라고는 김치 한 조각이랑 달걀 프라이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식구들이 마주보며 웃으면서 밥을 먹었거든요. 지금은 비싼 반찬이 한 상 가득한데 왜 이렇게 서로 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며느리는 한숨만 쉬고 플라스틱 수저로 밥을 먹는데 자꾸 숟가락이 휘어지네요.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기분이 더 나빠질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국그릇을 들어올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나 엎지를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이 깨끗한 식탁보에 국물이라도 흘리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천천히 조심조심 국을 마셨어요. 간이 너무 싱거웠지만 그건 말도 못했죠.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국이 생각났어요. 짭조름하니 구수하던 그 맛이. 지금은 그리워도 다시는 맛볼 수 없겠지요. 밥을 먹는 내내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더군요. 똑딱, 똑딱.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평소에는 혼자서 밥을 먹을 때가 더 많은데. 오늘따라 이렇게 외로운 건 처음이네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여보, 지금 우리 아들 보고 있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얼른 고개를 숙여 들키지 않게 눈물을 닦았어요.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다들 자기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밥을 다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데 플라스틱 수저가 부러져 버렸어요. 아이고, 그 말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면서 휴지로 부러진 수저를 집어들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도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그저 묵묵히 식탁을 치우고 있었죠. 저도 도우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제 손을 말리더군요. 그냥 앉아 계세요. 차가운 말투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과일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다들 배가 부르다면서 과일은 나중에 먹자고 하더군요. 제가 사온 귤은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비닐봉지째 그대로 주방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참 예뻤는데 그 예쁜 풍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앞으로 저희 집에는 오지 않으셨으면 해요. 솔직히 아버님 같은 분이 저희 집에 오시면 좀 그래요. 이 아파트가 어떤 동네입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인데 아버님 차림새를 보세요. 저희 집 분위기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보세요. 이 가구들 하나하나가 다 명품인데 아버님이 앉으신 그 소파만 해도 2천만 원짜리예요. 아버님이 지금 입고 계신 그 양복은 몇 년 된 거예요? 아버님 신발도 그렇고. 죄송한데 저희가 좀 신경이 쓰여서요. 여보, 당신이 얘기 좀 해줘요. 아빠, 집사람 말이 맞아요. 아빠, 저기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오늘 불렀어요. 제가 회사에서도 제가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고 하니까 아빠 모습이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아빠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겉모습도 경쟁력이고 아빠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뒷말 들을까봐 겁나요. 아니, 아버님. 이제는 연락도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아버님 같은 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보세요. 제가 입은 옷이 아버님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싸요. 저희는 아버님이 모르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골프장 가서 사람들 만나고 와인바에서 모임하고 아버님은 저희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애 가질 계획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더더욱 아버님하고는 안 어울리게 될 거예요. 저희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부를 뿐이.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좀 격이 안 맞잖아요. 아버님 손주라고 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아빠,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와이프가 말한 것처럼 이제 연 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이제 아빠가 부끄러워요. 아빠 모습 보면 제가 어디서 자랐는지 다 티가 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과거를 묻어두고 싶어요. 그동안 절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는 각자 삶을 살았으면 해요.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마시고 혹시 길에서 마주치더라도 모른 척 해주세요. 제발 아빠가 계속 제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아들아, 너는 어릴 때 아팠을 때 내가 업고 병원 뛰어다니던 거 기억 안 나니? 너가 대학 합격했을 때 나보고 평생 효도하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안기지 않았니? 나는 너희가 잘 되길 바라면서 살아왔어. 근데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다. 내가 초라해서, 내가 가난해서 그래도 난 너희 아버지고 시아버지인데 아버님은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세요? 효도요? 부모 자식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아요. 오히려 그런 게 짐이죠. 아버님 같은 분이 우리 뒤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약점인 줄 아세요? 남들은 다 의사, 판사, 자제분들인데 아버님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버님이 진정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제 그만 사라져 주세요. 돈이 필요하시다면 매달 드릴 테니까 대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세요. 그게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예요. 저는 아들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변에 섰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환했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어요. 아내가 생각났어요. 여보, 우리 아들 며느리 봤어?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늘 우리 아들 잘 키웠다고 기뻐했는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이었는데 그때는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길가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모든 게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요. 병원 복도에서 얼마나 기뻐서 뛰어다녔는지.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제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걷던 그 작은 발걸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유치원 소풍날 아침, 아내와 함께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쌌었죠. 아들이 좋아하는 동그랑땡을 예쁘게 담았는데 그날 저녁에 아들이 얼마나 맛있었다고 좋아하던지. 초등학교 운동회 때는 제가 아파서 일도 못 나가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아들이 달리기에서 1등했다며 메달을 보여주러 왔었어요. 중학교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은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사진을 찍었죠. 고등학교 시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독서실로 보냈어요. 그때는 힘들다고 한숨도 안 쉬었는데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던 날 온 동네가 떠나갈 것처럼 기뻐했었죠. 아들이 저를 껴안으면서 울던 모습이 떠올라요. 아빠,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 말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취업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회사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첫 월급으로 사주겠다던 밥 한 끼. 결국 바쁘다고 전화 한 통으로 끝냈지만 그래도 전 이해했어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으니까.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혼식장에서 며느리가 예쁘게 절하던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한강에 물결이 출렁이고 있어요. 까만 물결 위로 달빛이 반짝이는데 왜 이렇게 제 눈에서는 눈물만 흐르는 걸까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져요. 아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 올까봐.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겠죠. 이제는 영영 오지 않을 거예요. 강변의 찬바람이 뺨을 스쳐가네요. 그래도 제 마음보다는 덜 차가운 것 같아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지하철역으로 가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돌아봤어요. 저 멀리 아들네 아파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32층. 거기가 우리 아들네 집이라고 말하던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역 안으로 들어섰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더군요. 아까보다 더 초라해 보이나 봅니다. 양복은 구겨지고 눈은 붉어지고 이제는 정말 한심한 노인네가 된 것 같아요. 막차를 기다리면서 플랫폼 의자에 앉았어요. 옆자리에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네요. 젊은 아빠가 아기의 볼을 살짝 건드리자 아기가 방긋 웃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젊은 엄마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고 문득 아들이 저만큼 작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아들을 안고 아내와 함께 나들이를 다녔었는데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그만 집으로 가야겠죠. 아무도 없는 빈 방. 그래도 그게 제가 있을 곳인가 봅니다. 그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아들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일어나 불을 켰어요. 방구석 작은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쓰던 오래된 서랍장이에요. 서랍을 뒤적이다가 오래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 결혼 때 써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지만 아들 잘 살게 해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밀어붙였었어요. 여보, 그게 옳은 일일까요? 아내의 만류가 생각나네요. 하지만 전 고집을 부렸어요. 우리 아들한테 좋은 걸 물려주고 싶어. 그때 아내는 한숨만 쉬었죠. 지금 생각하면 아내 말이 맞았는데 서류를 넘기다 보니 계약서가 나왔어요. 다행히도 아직 제 명의 그대로였습니다. 전세로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았던 걸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등기부등본 옆에는 아들 결혼식 사진도 있었네요.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며느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꽃처럼 예뻤죠. 그때 아들이 절 끌어안으면서 했던 말이 떠올라요. 아빠,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런데 오늘 들은 말은 사진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또 나네요. 창밖은 어둡기만 한데 제 마음은 더 깜깜해요.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내가 떠난 뒤로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많았죠. 그때마다 아내 사진을 보면서 위로를 받곤 했는데 오늘은 아내 사진을 볼 면목이 없네요.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아들 잘못 키운 것 같아. 방 한구석에 아들 어릴 때 앨범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자주 꺼내보는 앨범입니다. 유치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던 그때 그 눈빛은 어디로 갔을까요? 중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도 있네요. 새 교복이 큰 것 같다고 투덜거리던 아들. 그래도 그때는 제 품에서 떨어질 줄 모르더니 앨범을 덮고 다시 서류를 봤어요. 등기부등본에 찍힌 도장 자국이 선명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제가 쫓겨날 줄이야.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밤이네요. 마치 제 앞날처럼 캄캄합니다. 서랍 깊숙이 서류를 다시 넣으려는데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어요. 아내가 쓰던 통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쳐보니 잔고가 0원. 병원비로 다 써버린 통장이에요. 그래도 아내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무능해서 통장을 쥐고 있자니 아내 생각에 또 눈물이 나네요. 여보, 잘 지내고 있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아내 냄새가 날 것만 같았어요.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이 차갑네요.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아들 네 집 근처 부동산에 들렀어요. 아침부터 거리를 서성이다가 문을 여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 집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32층이면 지금 시세로는 20억은 넘습니다. 재건축 얘기도 있어서 더 오를 텐데요. 제가 이 집 주인이라고 하자 중개인은 놀란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전 여전히 어제 입었던 구겨진 양복 차림이었으니까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다려준 이 양복이 이제는 제 처지처럼 초라해 보이더군요. 매매 절차를 하나하나 물어보는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계약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중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금명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꼼꼼히 메모하면서 제 마음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그들의 냉정한 눈빛, 그리고 제가 받은 모욕들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담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아내의 영정 앞에서 꼬박 밤을 새웠죠. 이런 결정을 해도 될지, 이게 과연 옳은 길인지.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또 말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결정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어요. 어제는 32층 위에서 내려다보던 풍경을 이제는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자니 제 처지가 딱 이런 것 같아 쓴웃음이 나더군요. 등하교 시간인지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책가방을 메고 뛰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문득 어린 시절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전 아이 때는 얼마나 순수했던가. 매일 아침 학교에 데려다 주면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안아주던 그 마음이 어디로 갔을까요? 중학교 입학할 때 새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제 어깨에 기대서 사진 찍던 아들이 이제는 제가 보기 싫다고 하네요. 세상이 참 무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어요. 이제 곧 이 종이에 적힌 제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겠지요. 아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집을 가지고 싶어 했으니 이참에 정말 자기 힘으로 집을 장만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죠.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벌써 매수자가 나타났다는군요. 아마도 이게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부동산으로 다시 걸어가는 길이 왠지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졌죠. 어젯밤 아내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뭘까? 그리고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가슴 아픈 깨달음을 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아들도 이해하겠죠. 지금은 비록 원망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법무사 사무실도 찾아갔어요. 아들 결혼할 때 제가 어리숙해서 많이 실수를 했더군요. 어르신, 계약 서류들 좀 볼게요.
법무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 다행이네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어르신 명의 그대로시고 전세계약서는 임의로 작성한 거라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들 결혼할 때 제가 너무 서둘러서 제대로 된 계약서도 안 썼어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양식에 대충 도장만 찍어줬었죠. 아들도 그때는 바빠서 자세히 안 봤나 봐요.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결혼할 때 서두르다 보면 서류를 제대로 안 챙기시는 경우가 법무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제 실수가 오히려 다행이 된 셈이네요. 계약 해지와 매매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내용 증명은 전세계약 해지 통보 대신 임의 거주에 대한 종료 통보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정식 전세계약이 아니었으니까요. 법무사의 조언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들도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매수자가 나타나면 바로 진행하실 수 있게 서류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아내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들에게 너무 많이 해준 게 잘못이었나.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기회를 뺏은 건 아닐까. 이제는 아들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예요. 제가 물려준 게 아닌 스스로 일궈낸 집에서 살아야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겠죠. 어르신, 이런 결정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법무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 않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하늘이 유난히 맑더군요. 아내도 하늘 어디에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아버님 같은 분이 저희 집에 오시면 우리는 아버님하고는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들이 제 가슴에 칼로 새긴 상처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조차도 약이 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어요. 반찬거리를 사면서 문득 생각했죠. 이제는 정말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장바구니에 넣은 김치 한 포기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혼자 먹기엔 많은데 아들 집에 갖다 줄 수도 없고. 시장 구경을 하다 보니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과자 가게도 보이네요. 그때는 과자 하나 사달라고 조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며느리 옆에서 비싼 양복 입은 아들이 절 모른 척 하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도 다 아들을 위해서니까요.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도와준 게 오히려 독이 됐나 봅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우편함에 전단지가 가득했어요. 그 중에 대출 광고가 눈에 띄더군요. 아마 아들은 이제 은행을 많이 다니게 되겠죠. 방에 들어와 창문을 열었어요. 찬 바람이 불어오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새로운 길, 아프지만 꼭 가야 할 길이에요. 일주일 후에 아들에게서 다급한 문자가 왔어요. 아빠, 큰일 났어요.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한대요. 이사 갈 집도 없고. 어떡하죠? 휴대폰을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말고 다시 지웠어요. 아빠, 연락 좀 받아주세요. 제발요. 또다시 문자가 왔지만 전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동네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복지관은 생각보다 활기찼어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더군요. 관장님과 긴 상담을 했어요. 곧 생길 큰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저소득 어르신들 급식 지원이 가장 시급해요. 요즘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관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득 제 처지가 떠올랐습니다. 전 그래도 반지 하나도 있지만 그마저도 없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네요. 치매 어르신 주간보호센터도 필요하고 헐몸 어르신 돌봄 사업도 있고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전세금이 10억이나 되는데 저희가 어디서 그 돈을... 그 문자도 읽고 끝냈어요. 관장님은 제 사정을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따뜻한 차를 건네시며 복지관 이야기를 해주셨죠.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자식들한테 버림받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 가시는 거죠.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리더군요. 어르신도 봉사활동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답니다. 복지관을 둘러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이 풍물놀이를 하고 계시고 다른 쪽에서는 장기를 두고 계시고 휴대폰이 또 울렸지만 이번엔 아예 전원을 꺼버렸어요. 우리 복지관에는 매주 아이들도 와요. 보육원 아이들이랑 어르신들이 만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관장님 말씀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결연 프로그램이에요. 서로에게 많은 위로가 된답니다. 창밖을 보니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더군요. 아들과 산책하던 가을 날들이 떠올랐어요. 결정하셨나요? 후원금은 어떤 용도로 쓰고 싶으신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급식소랑 보육원 아이들 장학금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관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좋은 결정하셨네요. 그런데 혹시 자제분은 아시나요? 고개를 저었어요.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는 말끝을 흐렸더니 관장님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다시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와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 심지어 아들 회사 동료라는 사람까지. 하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 하나만 보냈죠. 너의 인생은 너가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는 다시 전원을 껐어요. 복지관에서 본 풍경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제 선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보, 이제 나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 우리 아들은 이제 놓아주려고 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나고 아들이 제 반지하 집을 처음으로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망설이다 노크를 하더군요. 열어주자마자 그동안의 냉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절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은행에서 전세 대출도 안 해준대요. 전세금이 너무 커서. 전세금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도움을 청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보기 싫다던 아들이 이제는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겠죠. 앉아볼래? 차 한 잔을 앞에 놓아주었어요. 아들은 컵을 만지작거리며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못한 얘기가 있구나. 그제서야 제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 집 내가 팔았다. 네? 무슨 소리예요? 원래 그 집이 내 집이었어. 너 결혼 선물로 준비했던 거였는데.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전세 살던 집이 사실은 자기 아버지 소유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나 봐요. 그럼 그동안 저희가 살던 집이... 그래, 내 집이었다. 너가 부끄러워할까봐 전세로 준 것처럼 해둔 거였어. 결혼 선물이었다는 말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왜요? 왜 갑자기... 이제는 그 집이 필요 없어 보여서. 그래서 팔았어. 담담히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전세금은요? 저희는 어떡하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의 힘으로 살아가 보렴. 그동안 아빠가 너무 많이 해줬나 봐. 아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들이 제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죠. 일어나렴. 그러지 말고. 아빠, 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뭔가를 깨달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돈이 없어서 우는 걸까요?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저희가 어디서 그만한 돈을. 역시 돈 걱정뿐이었나 봅니다. 그건 너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제 다 큰 어른이잖니. 아빠, 그래도 아빠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그래, 난 이 아빠야.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가 진정한 어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아빠가 너무 많이 해줬던 것 같아. 그래서 너가 감사함을 모르는 거겠지. 아빠,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살아가 봐. 그래야 진짜 네 것이 되는 법이야. 아들은 계속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돈은 모두 의미 있는 곳에 썼단다. 네? 무슨... 노인복지관이랑 보육원에 기부했어.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미쳤어요? 그 큰 돈을 기부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미쳤나 보구나. 자식 때문에. 아들은 그제서야 자기가 실언을 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제 그만 가렴. 피곤하다. 아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오지 말거라.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그래, 이제 끝났어. 며느리한테는 연락했니? 아니요, 아직. 그래, 이제 가봐라. 문이 닫히고 어둠만이 남았어요. 창가에 서서 아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린 시절 제 손을 잡고 걷던 그 아이는 이제 없네요. 이게 마지막 일까요?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진짜 독립하네. 방 안에는 늦가을 찬바람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화장도 곱게 하고 왔더군요. 명품 가방은 없었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 내려다보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과일 바구니를 내밀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겸손한 목소리였습니다. 앉아. 소파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흐느끼는 며느리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그러지 말고. 아니에요. 이대로 있게 해주세요. 제 잘못이 너무 크니까. 며느리의 눈물이 방바닥에 떨어졌어요. 저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 아버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큰 건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 너무 늦었다. 혹시 아직도 기회가...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난 이미 마음을 정했다. 아버님, 돈은 모두 기부했어. 노인복지관이랑 보육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그 큰 돈을 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쓰게 하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변하는군요. 당장 내일이라도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잖아요. 위약금은 제가... 됐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아버님,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쓴웃음이 나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일어나. 그리고 돌아가. 아버님, 앞으로는 오지 마라. 전화도 하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어나. 이제 그만. 아버님 발이라도 씻어드릴게요. 제발. 됐다. 이러지 마라. 전 담담히 등을 돌렸어요. 창밖에는 늦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봐야겠네요. 며느리가 일어서면서 중얼거렸어요. 그래, 잘 가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게 들리더군요.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잘한 걸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났나 봅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기분이에요. 그로부터 2달,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복지관으로 걸어가는 길이 참 좋아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맡았거든요. 첫 번째로 방문하는 박할머니는 90이 넘으셨어요. 허리가 많이 굽으셨지만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시면서 저를 기다리시죠. 아이고, 우리 김 선생님 오셨네. 할머니는 절 그렇게 부르세요. 도시락을 드리면 꼭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아내 손길 같아요. 두 번째는 최할아버지 댁이에요. 중풍으로 반신이 불편하신데도 매일 창가에 앉아 바깥 구경을 하시죠. 자식들은 다들 외국에 살고 계시다나 봐요. 김 선생, 오늘도 수고가 많소. 할아버지는 저보고 자꾸 높임말을 쓰시는데 그게 또 죄송하고 미안해요. 세 번째로 가는 이 할머니는 치매가 조금 있으세요. 매일 절 다른 사람으로 기억하시지만 그래도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죠.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가끔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있어요. 제 아들은 이제 연락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라도 누군가의 아들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점심때가 되면 복지관 식당으로 돌아와요. 거기서 일하시는 김 할머니가 늘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죠.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많이 드세요. 수저를 건네주시는 할머니의 손길이 참 따뜻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가 생각나요. 주말에는 보육원에 가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큰 낙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절 보면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와요. 특히 5살 지민이는 제 무릎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죠. 매주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그 순수한 눈빛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할아버지,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민이가 묻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 아들도 저렇게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아들의 연락은 받지 않고 있어요. 한 달에 2-3번은 전화가 오지만 이제는 그것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돈 때문에 찾는 게 뻔하니까요. 그래도 전 이제 행복해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 반갑게 맞아주시는 복지관 식구들, 순수한 미소로 절 반겨주는 아이들. 복지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참 따뜻해요. 옆자리에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건너편 할머니께서는 반찬도 더 놓아주시고. 김 선생님, 이거 드세요. 제가 집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미안하면서도 감사해요. 가끔 창밖을 보면 아들 생각이 나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담담함이 더 크네요. 그동안 저도 잘못했나 봐요. 너무 지나치게 애정을 준 게.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다들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계세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원망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군요. 세상이 다 그런 거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법이야. 장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제는 이곳이 제 진정한 집이 된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보, 나 이제 잘 지내고 있어. 매일 밤 아내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내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첫눈이 내린 날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어느새 반년이 되어가네요. 처음에는 아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런 아픔도 조금씩 옅어져 가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배달하며 만나는 어르신들, 복지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들. 이분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 잘못된 생각도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르신들과 나누는 따뜻한 온기,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마음. 이런 게 진짜 부자의 삶이더군요. 복지관에서 만난 백할머니는 매일 절 챙겨주세요. 유독 절 더 신경 쓰시는 이유를 여쭤보니 서울에 사는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하시더군요. 자식 키우는 마음이 다 그렇지 뭐. 할머니의 담담한 말씀에 제 마음도 많이 위로가 됐어요. 보육원 봉사는 이제 주말의 가장 큰 낙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고 있으면 제가 그동안 욕심만 부렸다는 걸 깨닫게 돼요. 돈으로 산 가족보다 마음으로 만난 인연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가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지만 이제는 받지 않아요. 그 아이도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테니까요. 창밖에 눈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도 이 첫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아내도 하늘에서 지금의 저를 보면 흐뭇해할 것 같아요. 여보, 이제는 정말 행복해. 걱정 마. 내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 복지관으로 향할 거예요. 이제는 그게 제 삶의 이유가 됐으니까요.